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의 KBS 기자 김혜송입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 원내대표 체제를 맡게 됐는데요.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또 형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총리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문제도 뜨거운 사안입니다. 앞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1부와 2부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차례로 만나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첫 순서입니다. 오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뉴스들 정리합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왔습니다.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동 상황 먼저 알아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까지도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게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전이었으니까 이제 5일 됐는데요. 그 사이 이란도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370개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 수백 대를 날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최소 24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교란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란 측 사망자는 220명이 넘고 부상자도 1,400명이 넘었습니다. 양측 사상자가 이렇게 늘고 있지만 신고립주의,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며 중재를 자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로군요. 예. 네. 자,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3부에서 또 전문가로부터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이후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런 분석도 있죠? 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건 표면적 명분일 뿐이고 진짜 속내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명인 일어서는 사자란 이름만 해도 1979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지금의 이슬람 정권이 이란에 들어서기 전에 친미,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이란을 통치했었는데요. 이 팔레비 왕조의 국기엔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자를 되돌려 놓겠다, 즉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교체도 시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과 군사시설뿐 아니라 이란의 석유 정제 시설과 가스전을 폭격한 것도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 민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시 국내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어요. 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가장 먼저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기재부, 금융위가 개편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부의 왕노릇을 한다고 했던 기재부는 그 권력의 핵심인 예산 편성 기능을 떼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걸로 보이고요. 검찰청도 수사 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며 기소청으로 축소될 전망인데 검찰 개혁론자인 이문정 부장검사와 류삼영 전 총경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준비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짧게는 2달, 길게는 80일간 진행되고 경제사회,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에서 위원 55명이 활동합니다.
이들은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 공무원을 서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직접 정부 세종청사로 찾아가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을 찾아가겠다는 얘기로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특검제 지명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자, 여기서 어떻게 새 증언이 좀 나왔습니까? 예, 3대 특검이 정해진 뒤로 처음으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계엄군을 보낸 거라 주장해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선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 병력을 몇 명을 투입했느냐 이렇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이 어제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 중에 김 전 보좌관만 유일하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계엄 때 고생하는 장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투통제실을 찾았고 김 전 장관과 대화한 건 계엄 해제 전에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장 밖에서의 모습에 대한 보도도 어제 많이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휴정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나설 때 내란 특검에 출석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묻자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보게 가로막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면서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기자들에게 비껴달란 말을 한 게 주목받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대구 경북 3선인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 중 과반 이상인 60명의 표를 얻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원내대표가 됐고요. 경쟁자였던 김성 의원은 30표, 이현승 의원은 14표를 얻었습니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을이고 기재부 출신의 경제통입니다. 네.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친윤계로 분류되는 구주류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친윤계가 또다시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송 원내대표에겐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으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과거로 퇴행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미래와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했던 정견 발표에선 친한동훈계가 지지하고 있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이 아니라 별도의 혁신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김용태 안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같은 친윤계가 반대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은 원래는 원내대표 선출과 관계없이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연장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새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당 대표 지금 공석인 당 대표 선출 일정이 좀 확정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을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선출도 이뤄지고요. 지금까지 4선인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네. 자, 추경안 또 관심사인데 대통령실이 추경안 처리 일정을 좀 확정을 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내일 모레인데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이 상정될 거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민생회복지원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기류가 바뀌어서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지원금을 2번에 걸쳐 나눠줄 걸로 보이고요.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 계층과 그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그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먼저 빨리 주고 그 다음에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똑같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고 그리고 소득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는 보편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고 반대로 정부에선 고소득층을 아예 배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와서 며칠 내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7시 31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리고 이어서 교통 상황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전격 시사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전라권, 경상권에는 비가 약간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슷한 지역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다시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전국이 25도에서 31도 분포로 서울, 세종, 광주, 제주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대전이 30, 대구, 구미 31도 등 대부분 당분간 낮 기온이 부쩍 올라서 30도 내외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고요.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역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해가 정점인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높겠습니다. 햇볕에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가 33도, 서울은 31,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금요일부터 따라서 기온이 약간은 꺾이는데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고 끈끈한 28도 안팎의 더위가 금요일 이후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 정체는 자주 막히는 구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사고 때문에 더 불편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서안산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군자 요금소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군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안현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남인천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남동 부근은 양방향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도봉지하차도 출구 지점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데만 30분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랑교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시사 이어갑니다. 전격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여야 의원으로부터 정치권 동향과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가 됐죠. 먼저 김우영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된 후에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고 또 했어요. 네. 네, 그 상법 개정안은 그 지난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국회가 통과를 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그 자본시장의 투명화 또 선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방하고 네. 다시 한국의 증시가 5천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매우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한번 그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제 폐기됐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의 법안에 비해서 좀 어떤 점이 뭐 강화됐다거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 네. 뭐 그다음에 그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의결권을 이제 최대 주주 3%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유예 기간을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법안입니다. 곧바로 그냥 시행에 들어가게 한다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코스피 지수가 또 현일 계속 이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중동에서 이 충돌 사태로 좀 주춤했었는데 어제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3천에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코스피 5천으로 가는데 이 상법 개정 정말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네.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면 투자하는 사람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특히나 이제 한반도는 안보 환경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요인이지 않습니까? 빨리 하루속히 남북 관계나 국제 안보 환경을 좀 보다 좋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중동 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외적인 변수죠. 국제 유가나 또 환율도 좀 불안정해져 가지고 기업들 좀 걱정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또 미국의 또 관세 전쟁 이 부분도 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물가나 또 소비 심리 이런 걸로 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재계가 좀 약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계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 같은데, 어떤 그 개혁을 늦춘다거나 그것이 해법일 수 있겠는가, 해야 할 일은 좀 빠르게 해내고 또 국제적인 그 리스크는 줄이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G7에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가신 것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을 그 저감시키는, 그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조치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되면은 이게 혹시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 주주 자본주의 확대 내지는 그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이 너무 많이 되면 기업의 장기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소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여러 가지로 견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편성 관련해서 내일 모레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보도가 됐죠. 자, 또 2차 추경에서 또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요게 또 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거를 이제 추진해 오셨는데, 차등 또는 뭐 선별 지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임 정부가 세수 손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재정 당국이 재정을 좀 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보편이냐 그 선별이냐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그 기준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그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뭐 차상위 또 상위 그 10%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 전체에게 지원을 하되 지원의 규모를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지원 방식은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골목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이번 그 추경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용 기간이 이제 정해져서 그 안에는 꼭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해서 좀 소비를 좀 진작시키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에서 소비 그 여력이 현저히 감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양 실조에 가까운데 영양을 공급을 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도록 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더불어서 민생 경제와 더불어서 또 방송 3법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 대목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금 과방위에서 지금 활동 중이시죠. 지금 방송 3법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좀 두고 계십니까? 그 뭐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송 시장이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네.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또 시청자의 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이사가 그 선임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좀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최대한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또 정치적 후견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과도하게 행사됐을 때 방송의 독립이 침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예, 원래는 이제 6월 12일 그랬었죠. 그때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조금 그때 회의가 늦춰졌습니다. 안 열렸죠. 네네. 네.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이제 새 원내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라든가 뭐 네. 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보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KBS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나 이 케이블 같은 이런 방송사들 외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OTT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또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규제 부분은 좀 그 수준이 좀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네, 좀 그 있습니까? OTT들이 뭐 넷플릭스나 네. 뭐 유튜브 특히 그 넷플릭스 유튜브가 국내 트래픽의 한 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고 네. 또 다른 방송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송 발전 기금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약간의 역차별적인 그런 구조를 좀 개선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또 시장 환경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OTT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좀 계속하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쭉 좀 여쭤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좀 천천히 가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좀 같이 좀 고려하십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네, 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네. 등등인데 형사법은 헌법 84조에 그 불소추 특권 내란과 그렇죠. 외환의 네.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의 그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사실 그동안에 좀 개별 재판부에 맡겨놓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두 개 재판부가 다 선거 그 대통령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미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해소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하자라는 대통령의 언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당내에서도 좀 이제 고려를 좀 의원님들 좀 네, 하시나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또 국회에서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과잉한 그 기소의 남용이라든가 네. 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권 침해 같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이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점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물론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야당하고의 또 좀 대화나 또 좀 조율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내 다수당이긴 하시지만은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야당이 기존의 그 내란, 네. 탄핵 사태 이런 데 대한 확실한 그 전련, 새로운 성찰과 출발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혼선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원내대표 선출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체의 그 의원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좀 엄격한 그런 자기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앞날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됐고 이제 지도부가 이제 딱 진영이 짜여지고 그러면은 좀 이 법안 관련해서 좀 대화를 좀 네, 그 하시겠나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네. 상당히 그 유연한 네. 대야 협상을 하겠다. 적극적 포용과 통합을 하겠다. 다만
최소한의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3년간의 대한민국의 헌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전제돼야 된다.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이제 짚고 가시겠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3대 특검 특별검사가 이제 다 지정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사무실도 또 이제 잡고 이제 물색하고 이렇게 네네. 지금 준비 중인데 당내에서 뭐 3대 특검이라고 불리는데 혹시 뭐 좀 특검에 좀 비중을 좀 더 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뭐 확실하게는 12.3 내란 내란 특검 쪽에. 네. 네. 그게 물론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내란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국가적 혼란, 아직까지 그 내란의 그 씨앗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나 이런 의지도 불명확하고 해서 또 증거가 인멸되거나 뭐 내란의 수괴가 지금 현재 석방되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네. 내란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또 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좀 있었어요. 전 특검이고. 국민을 사실 마음에 병을 들게 한 당사자인데 그 어떤 예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러나 그런데 우리의 수사의 의지가 꺾일 수는 없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특검과 출범과 더불어서 또 이제 그 주목됐던 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거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출범해서 이제 전체 회의를 또 어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과제 이 로드맵을 이제 연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뭐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인수위를 겸한 국정기획위원회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전반의 그 구조개혁, 특히나 행정부의 조직 개편 네. 그런 걸 통해서 권력기관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시키고 또 그 기재부라든가 과잉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처들의 과잉 권한은 좀 억강부약해야 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좀 권력이 집중됐다고 판단되는 그 부처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걸 좀 이제 분산을 한다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신 국민 주권 정부로서 그 주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서도 개편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선출에서 이제 당 대표를 이제 또 좀 선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소식을 보니까 8월 달에 8월 초에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선출한다.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의지를 좀 밝히셨는데 당내에서 좀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네. 그 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또 당원들도 출마하라는 또 권유도 있고 뭐 정청래 박찬대 네. 두 분이 경쟁한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들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박찬대 전 원내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건 아직도 시간이 또 조금 있으니까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그 총리 후보자 지금 인선 관련해서요. 인선이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려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치자금이라든가 등등 그런 의혹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그 해명 또 지금 그 당사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의혹 제기와 해명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뭐 정치자금법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이제 아드님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을 그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것은 2002년도 벌써 20몇 년 된 네. 서울시장 출마 시에 정치자금 관련한 문제인데 그 영수증 발행을 제때 하지 못한 그 사실은 당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이제 후보가 책임진 그런 일이었다. 그다음에 검찰의 좀 다소 과잉 수사
또 네. 그런 부분도 의혹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별도의 수입이 없는데 네.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갚았냐 네, 뭐 지출. 이런 불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각종 의상 모델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어도 다 그걸 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수입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더라고요. 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또 국회 안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잘 소상하게 해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날짜가 잡히고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본인이 네, 설명을 충분히 하실 더 것이다. 해명할 거고요. 아들 관련한 학비 예.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소상하게 네. 설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그 금융연수원이죠. 거기 들어가면서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이제 야당에서 이제 허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네.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무작정 이제 공격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면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도 팩트에 입각해서 네. 해주길 바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했다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럼 대통령 또 이제 외교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G7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외분이 같이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일단 만나게 되고 근데 이런 다자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또 미국, 일본 정상과의 좀 개별 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도 또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과 같은 걸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G7의 그 1박 3일 일정으로 가신 것은 대한민국이 건재하다. 네. 위기의 시기를 넘어서서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이미지 제고의 측면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 외교, 실용 외교가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관계 또 좀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 이런 걸 실리적으로 잘 추진하겠다. 최대한 각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통해서 상호 간의 우호와 친선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 각축전에서 우리의 실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외교전을 잘 전개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에 그 국정 수행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어떤 매체에서 이제 여론조사 그 네.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어떤 대통령의 시절에 비해 특정 대통령의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적에 뭐 높은 부분도 있고 조금 낮게 나온 대목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 수치는 조금 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58.몇%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뭐 시작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매우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정권의 경우는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끄럼틀이 경사가 급하면 내려올 때도 급하게 내려오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이제 출범할 때 그 지지율보다 한 9% 정도 높게 이제 그보다 높죠. 나왔는데 뭐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인 그런 효과, 체감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 지지율을 유지 플러스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임할 거라고 보고요. 워낙 일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의 성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그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인데 긍정 평가가 58.6%가 나왔고 부정 평가가 34.2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상대 당에 대해서 이거 좀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송원석 의원 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의 합이 좀 잘 맞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두 분이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긴밀하게 또 머리를 맞대야 될 측면도 있고 또 동시에 각 당이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 싸우면서도 서로 간에 그 어떤 파트너십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인데 일단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묵직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은 또 역시 뭐 그 의원들이 위기에 조타수로서 선출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 기대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 안내 말씀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 전 이산가족 상복대 동생을 찾은 허현철입니다. 동생은 4살 때고요. 제가 6살 때거든요. 33년 만에 만난 거죠. 저녁에 이제 집에서 트는데 내 동생이 화면에 나오는데 카드를 들고 섰는데 딱 보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 동생이 나가가지고 KBS 쫓아갔죠. 그때 서른을 복받쳐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동생 찾으려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반토막된 나라에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이산가족의 그 만남도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큰 희망이 뭐예요? 가족 상봉하는 게 제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잡수셔가지고 마지막 그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만나게 해줬으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는 잠시 기온이 주춤한 하루였지만 오늘은 다시 오름세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1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서울, 세종, 광주, 제주가 29도, 강릉, 대전 30, 대구, 구미 3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30도 내외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 전라권, 경상권 일부에 비가 약간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경기 남부나 강원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비슷한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대부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지겠고요. 또 오늘 자외선 지수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낮 12시부터 3시 사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볕에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내일 31도, 모레는 32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어서 이후로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덥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후텁지근하고 끈끈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2부입니다.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그 송원석 의원, 또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 또 부산 쪽에 이현승 의원 3파전으로 판세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분석도 좀 있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왔어요. 네. 저도 이 판세 분석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1차에서 마감이 돼서 전 또 부산 의원이고 해서 우리 이현승 의원님께서 조금 약진하셨으면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현승 의원님께서 조금 일찍 출마를 하셨으면 초반 출마를 하셨으면은 좀 판세가 더 크게 출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과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네. 지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친윤계로 이제 보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당이 추구하는 변화하고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송원석 신임 대표께서는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십니다. 네. 전문가로서 이제 당에 출마를 하시게 되고 쭉 정치를 해오셨고요. 지금도 아마 기재위원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개파의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지난 총선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딱 그 개인을 뭐 어떤 특정 개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TK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친윤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프레이밍하는 건 이제는 그 뭐 탄핵도 끝났고 대선도 끝난 마당에서 그런 프레이밍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이번에는 이제 또 국회 운영, 우리 야당 운영에 이제 그 선봉장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송은석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이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신뢰를 다시 얻겠다 그랬는데, 개혁을 통한 개혁, 자, 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첫 번째 과제는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어떤 진로, 그다음에 개혁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과 쇄신에 먼저 1차적인 방점을 두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뭐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대여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역할과 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야당보다도 힘든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제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잠깐 기분 좋으시고 오늘부터 힘드실 겁니다. 네. 힘드실 텐데 힘드실 분을 도와서 같이 일할 원내대표단 이제 구성이 좀 돼야 되겠죠? 네. 이제 바로 이어질까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시기는? 뭐 곧 오늘 내일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제 원내 수석을 이제 여러 번 복수의 원내 수석을 두시고 이제 역할을 부여하시겠다. 이거는 굉장히 원내 대표 후보자들이 공통된 생각이셨어요.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뭐 저도 직전 원내 대변인인데 이제 오늘 내일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네. 그러면
이제 부대표를 이제 또 네네. 이제 구성을 하실 적에도 뭐 성향이나 지역 이런 걸 좀 안배를 좀 아무래도 원래 원내 부대표 구성할 때는 지역별로 항상 다 네. 원내 부대표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통합적인 부분들도 통합과 소통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인선을 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당내 어떤 그 조직 내부의 어떤 그 리더십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대여 투쟁에 대해서 뭐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여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여 투쟁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조금 이제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그 역대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구도 자체가 어려운 구도였죠.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직전까지는 소수 여당이었고 이제는 소수 야당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이제 여권에 이제는 범 여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범 여권의 의석수가 190석에 달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그리고 이제 정권까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렵죠.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쇄신하고 또 개혁하고 성찰해 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여권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또 그런 견제를 요구하는 그 많은 국민들의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잘 수용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이제 정부 여당을 견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전열을 갖추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의총 전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좀 자신 제시했던 5대 개혁안을 좀 그 강조를 하면서 이걸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의 뜻을 물으면은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여튼 본인은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용태 위원장께서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고심이 깊으시고 그 당을 위한 충정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당내에서 이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금 송원석 대표께서도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 앞으로 네, 당 혁신을 위한 이제 기구를 꾸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도 굉장히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용태 위원장께서 제시하는 5대 혁신안이랑 뭐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찬성하는 분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안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김용태 위원장께서 제시한 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혁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좀 대부분 공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치 문제를 조건부로 제시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께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이제 임기가 사실은 6월 30일까지시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게 저희가 듣기에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거치와 연계되는 문제가는 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당이 계속 가져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비대위원장의 거치와 이걸 연관짓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강론적으로 생각이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을 포함해서 좀 폭넓은 혁신 논의가 되는 게 우리 당이 이 시대에 맞게 변화돼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당원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직접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송원내 대표는 이 김 위원장이 이렇게 쇄신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는 또 동의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네네. 다만 이 혁신위를 언급을 하시면서 약간 이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그런 좀 태도를 좀 보이셨어요. 혁신위에서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에서 그걸 어떤 모든 그런 과제들을
그러니까 새로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논의하자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뭐 혁신위를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중론을 모아야 되겠죠. 중론을 모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 이제 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뭐 당협위원장님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혁신위의 방향과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포괄적으로 당의 중론을 모으는 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도 어떤 안을 다루고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당무에 적용을 해갈 때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되고 또 힘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시고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공감하신 거지만 원내대표 혼자서 해 가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혁신 과제가 누가 뭐 개인이 혁신 과제를 내놓고 이걸 수용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곧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뭐 당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혁신 의제를 가지고 나오시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앞에 저 당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런 혁신 경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당의 그 마음을 또 떠났던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되고 기대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시한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김용태 위원장님의 저는 충정은 정말 100% 200%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혁신 의제들이 전당대회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안의 그 실행 시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을 하고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처럼 전당대회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어떤 그 혁신의 과정 이렇게 지금 좀 보느냐 이런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그럴 같긴 수 해요. 있죠. 그러나 어떤 그 정당이든 어떤 조직이든 혁신이 몇 주 만에 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우리가 이게 뭐 단숨에 뭔가를 한다고 할 때는 항상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혁신을 또 실행할 것인가, 액션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도 국민들께서 그 우리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그리고 논쟁점이 혁신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지금 뭐 활동 기간 지금 6월 말 아니에요? 그 비대위원장 임기는 네네. 그래서 비대위 활동 기간 뭐 연장 여부 또 전당대회 일정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럼 어떠세요? 네, 그 비대위가 사실상 김용태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직전 비대위원들이 아무도 없죠. 전체는. 예. 직전 비대위 위원님들은 김용태 위원장님만 남아 계신 거죠. 이제 원내대표도 바뀌셨고 또 정책위 의장까지 이제 조기에 사퇴하셨고 사실은 직전 비대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대위를 즉 뭐 임기는 6월 30일까지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우리 당을 대표하시는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놓는 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함께 성찰해 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히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뭐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할 시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비대위원들을 다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비대위가 지속된다는 얘기고 계속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굉장한 그 당에 대한 애당심과 또 고민을 가지시고 또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아직까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특정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김영태 비대위원장하고 또 김재섭 의원하고 또 뭐 만찬 자리를 가졌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개혁파에 대한 어떤 그 좀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런 그 분석도 좀 그때 좀 나왔었거든요. 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어느 정치인이든 다 만나실 수 있죠. 예, 누구든지 다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김재섭 의원님이나 김용태 위원장님이나 뭐 얼마든지 격려하실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선배시기도 하고 또 정치도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행정 경험도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신데 뭐 그런 격려 자리를 갖는다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장려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다른 해석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뭐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당내 상황 이 정도 여쭤보고 지금 특검 관련해서 한번 좀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3대 특검 특별검사가 다 이제 임명이 됐는데 지금 새 지도부가 이제 갖춰지고 그러면 원내 지도부 갖춰지고 그러면 이제 특검에 대해서 입장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특검은 이미 특검안이 통과돼서 특검도 다 임명을 했고 이제는 순차적으로 뭐 특검보와 특검 사무실이 다 꾸려지려고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아쉬운 것은요.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3특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러리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민생 현안이라든지 뭐 국가적인 뭐 의제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참신한 어떤 그런 법안이나 의제들을 가지고 1호 법안으로 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정부 출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국민들 앞에 좀 신선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그리고 기대를 주기 위한 그러한 법안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경제 관련 법안이나 민생법을 1호 법안으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3특검법을 1호 법안을 내는 거 보고 굉장히 뭐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국 정치보복 안 했다고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정치보복이 1순위구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우선 목표였지 않나. 그래서 국민 전체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출발을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특검 법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설득력이 있는 법안이었으면 또 상당히 우리 당 의원들도 동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인지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모든 특검 지금 3개 특검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가 무한대예요.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네. 그래서 뭐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뭐 최상병 특검이든 간에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범위가 거의 무한대고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 같은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그 민주당을 비난하는 카카오톡 내용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과 그것만은 저희는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면 걸리는 식으로 모든 것을 수사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통합이라든지 뭐 국정 안정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한 새 정부의 취지와는 굉장히 다르다.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내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3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쪼개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과거 이제 야당이죠. 야당과 관련된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는
그 모든 검찰을 다 동원시키는 것이고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전 뭐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좀 있었죠. 그 민주당을 향한 모든 수사는 사실은 다 멈추고 재판도 다 멈추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 뭐 특검 규모도 아마 파견되는 인력들이 다 합치면 500명, 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검에 들어가는 돈도 사실은 세금도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5억, 300억, 한 400억 가까이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그 집권당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예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은 모든 공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특검을 이렇게 정부 초부터 만들어서 사정정국을 만든다는 게 이게 과연 그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와는 굉장히 상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 좀 당과의 좀 상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좀 여야 간의 대화나 또 이 협치 이 부분 좀 바라는 국민들 많이 계신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양당이 이제 고루 새롭게 구성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좀 새로운 그 모델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셨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예방을 이제 나중에 선출되는 분들이 보통 예방을 하러 가거든요. 아, 예. 거절했어요. 안 만나겠다고 그러셨어요.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는데도 안 와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수도 훨씬 높고 다시 이제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뭐 국회에서는 선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임 이제 나중에 뽑힌 원내대표니까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죠. 그런 모양에서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제는 거대 여당의 집권당 원내대표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거대 여당의 집권당 원내대표의 격에 맞게 좀 통 큰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당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수렁에 빠졌던 게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소통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죠. 항상 여당일 때마다 있었던 거는 뭐 소위 이제 청와대 시절 당청 관계의 문제점을 늘 지적을 하고 또 늘 그게 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갈등이 컸었고요. 항상 여당의 모든 갈등은 그런 데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한 긴장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제가 그 뭐 아침에 모두 말씀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해 항공모함이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침해 항공모함. 이거는 사실은 수평적 당정 관계는 그냥 아예 없는 것이고 뭐 소통 뭐 이런 게 아니고 종속적 당정 관계를 선언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 불침해 항공모함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뭐 대통령실의 호위 부대가 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그 집권당의 위상에 맞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그 국회 운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통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그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뭐 여야 만남을 정례화하자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자주 만나면은 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문전박 때는 이제 안 하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그 상법 개정을 민주당에서는 네. 상당히 그 비중 있게 지금 그 처리하겠다고 일단 1호 과제로 지금 꼽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상법 개정이 1호 과제는 아니죠. 이제 특검이 1호 과제였죠. 그럼 네 그런가요? 네. 상법 개정이 특검에 밀린 거죠. 예,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상법 개정은 뭐 당연히 그 소액 주주들을 보호한다라는 그 목표 방향에는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법 개정안의 면면을 뜯어보면은 이제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죠. 그게 말로는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다고 하면 좋죠. 좋게 보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이 주주들이 우리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소송을 제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뭐 경영권 방어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에서 언제 얼마만큼 소송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소송을 벌일지도 모르고 뭐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뭐 한간에는 이제 소송의 시대가 열렸다. 로펌들이 이제 뭐 엄청난 그 소송을 이제 할 거다.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를 충분히 담고 있는 내용으로 여야가 협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았던 일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사실은 반성이 필요하고 저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하면서 그 뭐 작은 기업들까지 다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리 당에서도 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서 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시킨다면 정말 이번 이제 새로운 그 정부와 또 이제 새로운 국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였고 어쨌든 문재석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오셔서는 이제 여당이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이번에 여당이 됐으니까는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런 또 입장으로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자당이 계속 과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야가 오랫동안 합의해 왔던 관례였습니다.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대신 법사위원장은 상원격이거든요. 국회 안에서 법사위원 상원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로 관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본인이 여당이 됐는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럼 그냥 민주당이 국회 운영도 여전히 독식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례가 사실은 깨진 게 민주당이 오히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이런 국회 내 모든 운영의 관례가 다 깨졌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타협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네네. 이제 여러 의혹 제기되고 그랬는데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김민석 후보자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과거에 제 기억에는 서울시장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년 전인가요? 그때 굉장히 참신한 이미지를 주셨던 분인데 이분의 그 재산 내용은 너무나 까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도 저도 놀라고 국민들도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오히려 인사청문회 날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뭐 잘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격 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시사 3부 이어갑니다. 지난 13일 새벽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군사 시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또 이어졌고요. 지금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공습을 감행했는지, 또 앞으로 중동 정세는 어떻게 이어져 갈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연구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양국의 공격이 서로 지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그 국영방송이 폭격을 당해서 생방송 중단되는 모습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충돌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란 국영방송국을 공격했죠. 물론 그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그 프로파간다 채널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왜냐하면 계속 가짜 뉴스와 오히려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아마 국제법상으로는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공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지금 계속 지금 양국이 그 서로 교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국도 지금 23명, 24명 사망자가 났고 한 부상자는 한 400여 명 넘는 거로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지금 224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1000명이 부상되었다 얘기하면서 90%가 그 사상자의 그 90%가 민간인이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군의 참모총장 그리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포함해서 군 고위 장성들이 또 사망을 했고요. 핵과학자 중에 또 여러 명의 핵과학자들도 또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란이 입은 어떤 그 인적 손실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란의 인적 손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세인 살라미 그다음에 바게리 뭐 어떻게 보면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최고 사령관 그다음에 그 이란군의 참모총장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최고 그 군 지휘부 20명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귀해 볼 만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공격한 타겟으로 한 그 군사 지휘관들이 다 지금 이란이 가장 강력한 그 유일한 대응 수단인 그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드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 탄도미사일 관련한 그 업무를 하는 그 사령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름 이 전쟁을 상당히 준비해서 이제 고조가 되더라도 이스라엘 쪽에 타격이 좀 적게 받는 쪽으로 지금 군사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따라서 지금 이란은 조금 그 궁지에 좀 몰린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 지금 핵과학자들의 핵과학자가 지금 6명이 사살을 당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스라엘이 그 10년 동안 5명의 이란 핵과학자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례가 2020년 그 모센이라고 하는 그 이란 에너지 기구의 최고 수장을 이제 그 최고 그 수석 연구원을 이제 사살한 그 테러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을 또 노린 겁니다. 그때 성공한 리스트 말고 못했던. 그래서 지금 아바스라고 하는 지금 전임 그 AEOI, 그러니까 아토믹 에너지 오거니제이션 거기 이란 해가지고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기구 그 수석 연구원 또 이번에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스라엘의 공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핵 능력이 상당히 저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상당한 그 손상을 입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군 고위 장성이라든가 또 핵 전문 인력 이런 분야 외에 민간인들도 피해가 좀 크죠. 지금 특히 그 수도 테헤란이 이렇게 공격을 받은 거는 그 이란 이라크전 종전 이후 3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란 내부적으로 좀 어떤 민심에도 좀 동요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크죠. 테헤란을 당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1989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좀 이렇게 오랜 기간 공격을 당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고위군 지휘관들이 어떤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묵고 있던 숙소, 관저 이런 데서 공격을 당했고, 그런 관저나 숙소들은 그 테헤란 도심 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언제 또 그런 콜레트럴 데미지, 그러니까 부차적 피해로 자기가 죽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서 테헤란 시민들이 시골 교외로 대피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듯 이런 분쟁이 실제 이란 시민들 일상에도 피해가 가고 있으니 이들의 불만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방어망 방공망이 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막아서가 아니라 좀 반대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뚫리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또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방공망이 뚫리는 이유는 가셈, 소위 말해서 그 하셈 카셈이라고 하는 초고속 미사일, 그다음에 파타-1이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들이 이란도 갖고 있거든요. 탄도 미사일. 그런 것들이 시속으로 따지면 마하 11, 마하 13에서 15 되는 어떤 소위 요격하기가 쉽지 않은 미사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건데, 이란이 이걸 무한정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미사일을 총 한 3,000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소진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피해가 계속 점증될 거라는 것은 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만한 것이,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란 서쪽에 있는 그 국경지대 모든 미사일 방어 부대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들도. 지금 그 말은 이란의 영공의 제공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스라엘이 이란 국경 밖에서 날아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란 영공 내에서부터 탐지하고 잡을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란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방공망을 뚫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전쟁이 더 보조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잘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공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13일날 그 보도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카메네이가 그 광료 회의에서 우리
총지휘관도 죽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 못하냐. 1000발의 미사일을 쏴라 했는데 100발밖에 못 쐈거든요. 그 말은 지금 그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는 이스라엘 쪽도 고조가 되고 있지만 그 전쟁이 고조가 진행되더라도 이스라엘 피해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은 또 국내 그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만 지금 한 4만여 명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서로 공습이 이어지면서 항공편이 지금 다 끊겼죠. 그래서 상당수가 좀 다들 발이 묶여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우리 교민 또 우리 관광객 중에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로 이제 좀 피하는 방안을 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또 이동했다는 소식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유관기관인 그 외교부가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경우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요르단이나 또 육로로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긴 하지만 이집트로도 대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보고 있다 하고요. 이란에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교민들이 많은데 지금 이란 대사관에서도 교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고 현재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항공편이 다 막혀 있는 상태라 지금 일단은 안전한 상태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외교부 쪽으로 공간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진행이 되면 지금 카스피해 쪽 그러니까 이란의 북부 쪽이죠. 거기는 지금 전쟁에서 조금 안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로 대피를 계획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이나 그 인접국이 있어서 아마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대책들을 마련하고 보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있어서 조금 저희가 조금 안심하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란에도 또 우리 있는 교민들 안전도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국외 대피가 어려우면은 이란 내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좀 일시 이동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약간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인데 왜 이 시점에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까? 이게 또 한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단선화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섞여 있는데 하나는 물론 이란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되겠죠. 그 이란의 핵 능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 그 IAEA 보고서에서는 그 60% 농축 우라늄이 287kg 이란이 축적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 5월에 밝힌 그 보고서에서는 408kg으로 거의 그 50%가 늘었습니다. 갖고 있는 그 농축 우라늄 양이요. 근데 60% 농축된 우라늄이 42kg만 갖고 있어도 핵무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408kg 적혀 있는 그 양으로 지금 이란은 핵무기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됩니다. 10개나 9개에서 10개.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할 때 유엔 헌장 51조를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의 자위권 발동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이제 가질 수 있고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네타냐후의 위기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국내 국외적으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국내는 6월 13일 공격하기 전에 6월 12일 날 그 의회 해산 결의안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의회에서. 왜냐하면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그 이스라엘 내부 정책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어찌됐건 지금 리쿠르드당 그러니까 네타냐후 정당이 지금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좀 분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의회 해산하고 다시 그 총리를 다시 뽑자, 의회 다시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해산 결의안을 했는데 6월 12일 날 그게 다행히도 네타냐후 측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부결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6개월 안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상황이니
네타냐후는 좀 돌파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게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었고 국제 정치적으로 두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 날 원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6차 그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준비돼가 돼 있었는데 핵협상 예정,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속는 거다.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거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런 그 핵협상이 6월 15일에 있었다라는 점. 그게 또 국제정치적으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이 돼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를 한번 우리가 유엔에서 다뤄보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제 중 하나로 올라온 게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유엔 회원국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니네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국제 무대에서 다퉈봐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 그다음에 국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금 네타냐후와 현 이스라엘 정권에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 미묘한 시점에 6월 13일 날 이란에 대한 공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왜 이 시점에 왜 이스라엘이 왜 이 정도 수준으로 공격을 감행했나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도 작용을 좀 했고 또 국제적인 그런 정세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미리 알았을까? 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했을 적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다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인이 있거든요. 되게 저희가 좀 재밌는 사실은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의 증산을 요청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미국이 늘 석유 증산 요청을 종종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유가를 떨어뜨려야 자기 경제 정책 기반이 좀 편해지니까요. 그러나 좀 특이한 거는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터지면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유가 상승이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뒀다라는 것처럼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오펙 회의에 요청을 해서 증산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저렇게 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단 요거는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 정도 수준의 그 군 장성이나 아니면 핵 과학자 암살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정도까지 다 알리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상당 부분의 그 정보가 이미 우리가 공격하겠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또 이란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시키지 말고 좀 대화로 좀 해결을 하자는 그런 그 의사를 좀 밝히면서도 또 나라들끼리는 또 싸워야 할 때가 또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또 하기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별로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보면 올 4월 15일 날 그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핵 협상이. 근데 핵 협상에 들어가면서 트럼프가 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를 잘못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너가 이란 너가 좀 전향적인 조치 그리고 진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안 한다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 우리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일 안에 네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치를 것이다 했는데 6월 13일 이스라엘이 공격 들어간 시점이 딱 61일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태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거 하는 방법은 강압 외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을 갖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던졌다가 불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강압 외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채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신뢰성 있게 못 쓰는 하는 애구나.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놀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데 요번에도 또 이란 너 말 안 들으면 60일 안에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안 하면 너 힘들 거야라고 얘기를 던졌는데 미국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신 때려준 그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트럼프의 수사가 똑같습니다. 봐봐, 내가 말했지. 이런 식으로 이란 너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 더 강력한 공격이 갈 거야. 그러니까 이 공격이 심해지기 전에 내가 던진 안을 받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지금 우려가 높은데 오늘부터 또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다음에는 또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요. 이 국제사회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계속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그만 이 협상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좀 대화로 풀자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중동 주요국도 그러니까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사우디, 오만 등 20개의 국가 외무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규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그 G7에서는 조금 이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양국은 지금 트럼프의 그 강압 외교, 그러니까 이란을 좀 구석으로 몰아서 우리가 원하는 제일 좋은 안을 던지고 협상을 받자라는 거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라서 좀 약간 저 정도 그 중동 국가들 20개국 국가들이 나온 성명서 정도의 그건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공격을 벌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뭐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 공격을 했는데도 이란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히려 역풍을 좀 맞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번에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위협을 여태까지 이런 그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에 타격을 한 이후에 점도 이란은 숨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나탄즈 시설의 지중화, 포도 시설의 지중화, 그게 그 이란의 되게 주요 핵 시설들인데 다 벙커 안으로 들어가고 산맥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점점 지중화를 해서 벙커 버스터 그 미사일로도 부실 수 없는 그런 그 지중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확실히 뿌리를 뽑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학습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좀 더 끝까지 더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형국이라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란이 모든 협상안을 받겠다, 미국의 협상안을 받겠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가장 절호의 기회를 맞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국이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격이 오히려 이란을 더 준비하고 더 자기네들이 공격당하는 그거를 복습해서 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자 좀 협상합시다라고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는 공격을 계속할 그럴 가능성 지금 짚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거를 이 어떤 군사 시설이나 또 핵 개발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란 정권 교체 얘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체제 부분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이미 지금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공습이 처음 시작된 13일에는 체제 정보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핵 위협 때문에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핵 지휘관, 그런 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휘관, 그다음에 핵 시설, 핵 과학자를 노리다가 그다음에 공습에 이어졌을 때는 소위 말해서 방공망을 다 형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권을 다 확보한 이후에는 이란은 지금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가스 파스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시설이든지 이런 곳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직접적으로 이란 시민들의 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단전 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밀어붙이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측은 지금 현 정권, 그러니까 네타냐후 카메네이를 위시한 혁명 수비대와 성직자 그룹이 통치하는 지금 이란의 현 정권을 체제 전복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점점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그 핵 협상이 이제 15일로 예정돼 있다가 이게 취소가 됐는데 다시 열린다면은 이란이 아무래도 미국에다가고 좀 협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좀 보이면은 협상 자리가 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협상 자리는 마련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있습니다. 아마 2개월 전에 그 협상 컨디션과 조건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굴욕적이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안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압박이 강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는 상황에선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려사항은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자기네들의 주적이라고 하는 이란을 정말 보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협상이 미국과 이란 측에서 벌어지더라도 얼만큼 이스라엘이 거기에 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진정성 있게 막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러시아가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 내가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이걸 기회로 삼고 나왔죠. 근데 이게 냉혹한 현실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양쪽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단 이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지금 구석에 몰린 상태지 않았습니까? 국제법을 어겼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기회죠. 야, 나만 이런 국제법 위반해? 저기도 위반했잖아. 라고 하는 것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지금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아직도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개입을 여러 가지 수사나 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퀘스천 마크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네, 러시아가 정말 여기서 협상을 중재해서 또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 연구원님으로부터 요즘 가장 최고의 지구촌 관심사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서로 공방에 대해서 충돌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승훈 전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1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성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